콘따구리 콘크리트 기사. 오늘은 2-4강 콘크리트 성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특성과 굳은 콘크리트 특성을 혼합해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죠. 굳지 않은 콘크리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작업성 관계된 게 여기 이제 5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이제 워커빌리티라고 그러죠. 워커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워커빌리티는 반죽의 질기에 따라 가지고 작업이 어렵고 안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워커빌리티가 어떻다라는 거죠. 콘크리트의 컨시스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거기에 혼합되는 콘크리트에 혼합되는 수량에 따른 반죽의 질기 정도를 얘기해. 질다 안 질다 그런 거죠. 세 번째로는 콘크리트 작업성에서 성형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성형이라는 건 뭐예요? 뭐가 만들어지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또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화되지만 재료 분리가 없는 정도의 성질, 그런 걸 성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넷째는 피니셔빌리티라고 얘기하죠. 마감하는 거죠. 피니셔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라든가 잔골재율, 잔골재의 입도, 또 반죽 질기 등에 따라서 마감이 쉽고 어렵고 하죠. 그래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잔골재율, 잔골재의 입도, 반죽 질기에 관계된다. 피니셔빌리티. 이렇게 문제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째는 펌퍼빌리티죠. 압송성에 대한 거예요. 펌프용 콘크리트에 대해서 작업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펌핑이 잘 되나 안 되나 그런 부분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5가지의 콘크리트 작업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영향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골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골재는 모가 난 골재라든지 아니면 입도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 입도, 그러니까 만약에 뭐 25mm면 25mm만 거의 물려져 있고 아니면 작은 모래만 몰려져 있고 중간이 없는 뭐 그런 불연속한 입도라든지, 아니면 너무 작은 잔골재율, 잔골재율이 적당히 있어야지만이 작업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작업성이 적다, 잔골재율이 적다 그러면 이런 워커빌리티가 나빠집니다. 워커빌리티, 모난골재나 불연속 입도, 너무 작은 잔골재율. 또 잔골재 표면수, 굵은 골재나 뭐 잔골재나 다 표면수에 따라 가지고 그 배합할 때 물을 어떻게 더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표면수 1%가 많아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많아지니까 슬럼프는 2 내지 4cm 정도 커지겠죠. 또 적으면 적어지고, 그래서 잔골재 표면수에 따라 가지고 슬럼프가 변화된다라는 거죠. 또한 동일 배합이라, 같은 배합이라 할지라도 조립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슬럼프는 작게 됩니다. 조립률이 작다는 건 뭐예요? 입자가 작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골재가 원형에 가까울수록 단위 수량은 감소된다. 원형에 가까우면 뭐예요? 옆으로 굴러가기 쉽겠죠. 모난 거보다 원형이 굴러가기 쉽습니다. 분산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수재라고 하는 분산성을 갖고 반달발스 힘으로 반발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런 분산성이 좋은 게 뭐예요? 구형 타입이다라고 하면 플라이애쉬죠. 잘 맞췄습니다. 플라이애쉬 같이 그런 구형, 원형에 가까울수록 잘 워커빌리티가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위 수량이
감소됩니다. 두 번째로는 작업성 영향요인에서 시멘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시멘트 같은 결합 재량이 많아지면 작업성이 좋고 재료 분리 저항성은 커진다. 재료 분리 저항성이 커진다는 건 재료 분리가 잘 안 된다 라는 거죠. 왜? 점성이 생깁니다. 예. 또 혼합 시멘트는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워커빌리티를 개선시킨다. 예. 플라이시 구형 얘기를 했습니다. 비표 면적이 큰 시멘트, 비표 면적이 크다. 비표 면적이 크다는 건 뭐예요? 입자가 크다는 겁니다. 예. 비표 면적, 입자가 작다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비표 면적이 크다는 건 크기가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 5종 중에서 비표 면적이 큰 건 뭐예요? 3종 시멘트죠. 1, 2, 4, 5종은 비표 면적이 2800 이상이지만 3종 시멘트는 3300 이상이라고 했어요. 왜 3종 시멘트 그렇습니까? 조광 시멘트잖아요. 조광 시멘트는 빨리 물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반응이 빠르죠. 비표 면적이 큰 시멘트, 입자가 작은 시멘트는 워커빌리티를 좋게 한다. 위에 거랑 비슷하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셋째, 혼화 재료에 따른 작업성 영향 요인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A재, 감수재, 플라이애쉬 등 이러한 혼화 재료는 워커빌리티가 크게 개선된다.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혼화재를 사용하는 거죠. 포졸란 재료, 포졸란 재료란 뭐예요? 화산재, 플라이애쉬, 그 다음에 실리카띨, 또 여기에 이제 고르슬래그도 포졸란 재료라고 합니다. 그런 재료는 잔입자가 부족한 장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개선에 유리하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플라이애쉬 이런 워커빌리티 개선에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혼화 재료가 워커빌리티 개선에 유리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작업성 영향 요인으로 네 번째, 시간과 온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슬럼프는 작아진다. 예, 여름철 슬럼프 작아지는 그런 개념이죠. 온도가 높을 때 슬럼프는 작아진다. 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송 시간에 따른 슬럼프 감소는 더욱 커진다. 이것도 여름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름철에 슬럼프 로스가 빨리 와요.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가 작고 슬럼프 로스가 심하기 때문에 감수제를 갖다가 고성능 감수제를 많이 타죠. 그리고 지연형 타입을 여름철에 씁니다. 또 단위 수량이 너무 많으면 재료 불이가 발생하고 워커빌리티가 나빠진다. 예. 단위 수량 물이 너무 많으면 일단은 잔골재, 굵은골재 그 외곽으로 시멘트랑 물이 시멘트 풀이 엉겨 있어 가지고 서로 점성을 갖고 재료 분리가 나지 않는데, 왜 그냐면 지구 중심에서는 중력으로 당기잖아요, 무거운 걸. 그러면 골재가 가라앉으려고 하지만 시멘트 풀들하고 해가지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많아져 버리면 시멘트 풀의 효과가 적어져 버려요. 그러면 굵은 골재나 장골재 그거는 자중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재료 분리가 발생되는 겁니다. 결국 재료 분리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작업성은 굉장히 나빠진다. 뭐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럼 공기량 영향 요인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공기량의 영향 요인. A재를 갖다 사용하면 공기량도 증가한다. A재란 게 뭐예요? 인위적으로 공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A재 사용하면 공기량도 많아지겠죠. 시멘트 분말도 및 사용량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입자가 작아지고 또 시멘트도 많이 사용하면 공기량은 감소되죠. 셋째로는 잔골재 중에서 0.15에서 0.3mm 정도의 입자가 많고 잔골재율이 증가하면 공기량이 증가합니다.
또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을수록 슬럼프가 클수록 공기량이 증가합니다. 자, 공기량 증가하는 거, 공기량 낮아지는 거, 이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플라이 애쉬는 아까 작업성 부분에서는 구형 타입이라도 좋다고 했지만 플라이 애쉬는 애쉬잖아요. 연탄재잖아요. 그러니까 연탄재 중에는 타지 않은 성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미연탄소분이라고 하는 미연탄소분의 그러니까 타지 않은 연탄재 성분 때문에 에이제를 흡착해 버려요. 그래서 기존의 에이제만큼을 넣어버리면 플라이 애쉬가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플라이 애쉬를 사용하면 결국 에이제의 사용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혼합 시간이 너무 짧거나 아니면 너무 길면 공기량이 감소돼요. 너무 길어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혼합 시간은 3 내지 5분에서 공기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요. 자, 공기량이 들어간 A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해서 A제를 넣기 때문에 워커빌리티가 증가한다. 공기량 1%가 증가하면 이 공기량 때문에 결국 슬럼프가 2.5cm 증가됩니다. 또 그 공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동결융의 저항성 때문에 그렇죠. 동결융에 견디기 위해서. 그래서 동결융의 저항성이 증가하고 또 블리딩이 감소하게 됩니다. 공기량이 그런데 증가하면 뭐가 나빠져요? 압축 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 그 콘크리트 안에 그냥 콘크리트를 깼을 때하고 공기를 많이 집어넣을 때 깼을 때하고 공기가 많으면 공기 때문에 압축 강도가 저하되겠죠. 공기량 1%의 압축 강도가 한 5% 정도 감소합니다. 4 내지 6% 감소하죠. 또 공기량이 증가하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탄성 개수도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에이제의 과도한 양의 사용은 강도가 크게 저하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에이제를 함부로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장점이 있지만요. 이번에는 재료 분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콘크리트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 중에서 재료 분리의 원인과 대책. 일단 원인은요,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굵은 굴재 최대 치수, Gmax라고 하죠. 굵은 굴재의 최대 치수의 큰 굵은 굴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단위량이 많으면 재료 분리가 납니다. 그죠? 굵은 굴재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굵은 굴재가 너무 크면 자중이 커지는 거죠. 또 단위 수량이 물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골재 바깥에 있는 시멘트하고 물이 만난 게 시멘트 풀이잖아요. 걔가 점성이 낮아져서 재료 분리가 되죠. 또 슬럼프가 크다는 건 뭐예요? 수량이 많을 때가 대부분이죠. 물론 슬럼프 플로어 때 하는 고성능 혼화재는 다르고 일반적인 콘크리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가 나는 겁니다. 또 너무 된 반죽. 왜냐하면 시멘트 풀의 역할이 적당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되다는 건 시멘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착성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도 재료 분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묽거나 너무 되거나 하면 재료 분리가 난다는 거죠. 또 4번째는 위에 거랑 비슷합니다. Gmax가 큰 골재. 중량 골재, 무거운 중량 골재는 침강하고, 그래서 중량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할 때 많이 쓴다고 했죠. 그럴 때 침강 재료 분리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경량 골재는 어떨까요? 너무 가볍잖아요. 그죠? 그래서 떠올라서 재료 분리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골재를 사용할 때보다 중량 골재나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 재료 분리 경향이 있다. 이건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콘크리트 슬럼프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그렇게 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중용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이평 관대 이평과 이평이라는 게 뭐예요? 골재 형태.
또는 입도, 표준 입도, 입자의 분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자의 형태와 입자의 분포도가 양호한 상태의 골재를 사용하고, 또 잔골재를 크게 한다. A재나 양질의 포듈란 재료를 사용한다. 이런 것이 한 대책이 세겠습니다. 원인과 대책,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참 내기 좋아요. 블리딩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요. 블리딩의 영향 요인 6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시멘트가 클수록, 물시멘트가 크다는 건 물이 많다는 거죠.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 공기와 함께 많이 올라가서 블리딩이 커지는 거죠. 또 반죽 질개가 클수록, 그러니까 묽다는 겁니다. 또 묽을수록 치마도 생기죠. 결국 블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치마에 대한 겁니다. 골재 같은 그런 성분 자체 아래로 바닥으로까지 치마되진 않더라도 1mm가 쳐지든 1cm가 쳐지든 그런 치마가 되면 그 치마의 양만큼 위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 떠오르는 것이 공기, 물, 시멘트 분체 이런 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게 떠오르는 현상을 우리가 블리딩이라고 하는 거니까,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반죽 질기가 묽을수록, 그러니까 결국 반죽 질기가 클수록 블리딩과 치마는 크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또 골재 상호 간의 각유작용이 클수록 블리딩은 작아진다. 골재 상호 간의 작용이라는 게 서로 물고 물리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입도 분포가 골재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골고루 표준 입도대로 잘 돼 있다고 하면 블리딩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A재 사용은 블리딩량의 감소 또는 치마량의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재를 사용하는 거죠. A재는 요 앞 페이지에서 했습니다. 또 블리딩이 일어나면 위에 이제 그 공기, 물, 시멘트 풀, 그러니까 시멘트 분체 같은 것이 따라 올라가지고 표면에 뜨잖아요. 그거 찌꺼기를 우리는 레이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레이턴스를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이제 굳으면 위에 먼지 같은 것이 생기니까 신구 콘크리트 접착이 안 되죠. 그래서 완전히 제거해서 신구 콘크리트 부착력을 크게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블리딩은 수평 철근 밑쪽에 공극을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철근이 있는데 치마에 따른 블리딩이 나오면 결국 철근 밑부분에 이렇게 철근이 있다면 철근 밑부분에 아래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걸 공극이라고 하는데, 공극 형성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부착력이 적어지겠죠. 결국 수밀성도 적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리딩은 부착력과 수밀성을 저하시킨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6번째입니다. 블리딩에 의한 치마가 철근 등에 의해서 구속되면 그 윗면에 균열을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무슨 균열이라 해요? 콘크리트 치마 균열이죠. 그죠? 철근이 있는데 철근 전체적으로 치마가 나는데 철근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쪽으로 구속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양쪽으로 처지잖아요. 그럼 가운데 부분은 금이 갈 수밖에 없죠. 철근 위에서. 그래서 그걸 치마 균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은 압축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압축 강도. 압축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일단 재료를 뭘 썼냐에 따라 다르죠. 재료는 뭡니까? 물, 시멘트 같은 결합재,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죠. 또 배합이 적정한가, 잔골재, 혼화재, 뭘 재료를 어떻게 섞었느냐에 대한 문제죠. 또 재료 배합 부분이 아니라 시공성에 대해서도 시공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있습니다. 양생은 두말할 것도 없죠. 수비는 양생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또 압축 강도기 때문에
강도는 어떤 방법으로 비파기 시험법으로 하느냐 파기 시험법으로 하느냐도 그렇지만요, 강도 시험법이 뭘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강도의 영향 요인 5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압축 강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150세제곱미터당 몰드를 만들어서 강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압축 강도를 기본적으로 측정하죠. 왜? 압축 강도만 알면 나머지 관계된 강도 값은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장 강도는 뭐예요? 대략 압축 강도의 10분의 1. 그러니까 인장 강도가 40메가파, 압축 강도가 40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인장 강도는 4메가파스칼 정도 된다는 겁니다. 10분의 1 정도 되니까. 휭 강도는 어떤가요? 5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 전단 강도는 약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압축 강도만 알면 인장 강도, 휭 강도, 전단 강도 다 대략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부착 강도,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 강도를 말한다. 지압 강도는 압축 강도보다 더 큰 값을, 왜 누르는 값이잖아요. 지압되는 강도. 그러니까 압축 강도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내겠죠. 압축 강도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일정 속도로 누르게 돼 있죠. 그 누르는 걸 빨리 누르냐 천천히 누르냐에 따라 가지고 강도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강도 값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일정 속도로 하게 KS 기준이 있는 겁니다. 필요 강도 10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6승 10 곱하기 10의 6승 회의 반복에 견디는 응력의 한계, 그걸 우리가 필요 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동그라미가 네, 동그라미가 7개죠. 네. 일반적으로 정적 압축 강도의 50에서 55% 정도 나옵니다. 필요 강도가 이 압축 강도의 한 반 정도 된다는 거죠. 충격 강도, 충격을 줬을 때의 강도죠. 순간적인 하중을 받을 때 강도, 당연히 정적으로 한 정적 강도보다 크겠죠. 아까 누를 때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누르면 강도가 커요. 다음은 구조물 수밀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천천히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투수 개수를 지배하는 최대 요인, 물시멘트비겠죠? 그래서 수밀성을 요하는 콘크리트 물시멘트비는 50%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규정 조건이 있습니다. 물시멘트비가 동일할 때 부배합의 투수 개수가 작지만 너무 부배합이 되면 오히려 커진다. 왜? 부배합이라는 건 시멘트 분체를 많이 넣는다는 거죠. 그러나 시멘트 분체가 많으면 투수 개수가 작지만, 그러나 너무 배합이 아까 그 묽을 때 아니면 너무 된 비빔 말씀드렸죠. 너무 된 비빔이 된다 해도 오히려 커진다. 그러나 똑같은 겁니다. 굵은 물질 최대 치수가 클수록 골재 밑면의 공극 형성으로 투수 개수가 증가한다. 왜? 처짐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치마, 침강, 그렇습니다. 또 워커블, 작업성 있는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지면 투수 개수가 감소된다. 감소되는 조건이죠. 또 수면 양생을 충분히 하면, 아니면 재령이 굉장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강도 높아지고 투수 개수가 감소된다. A 콘크리트는 어때요? 공기량은 추천 범위 내에서 3 내지 6%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투수 개수가 감소된다는 거죠. 양질의 포즐란 재료를 사용하면, 포즐란 재료 뭐예요? 아까 플라이애시나 뭐 실리카슘 이런 거죠. 투수 개수를 감소시켜 수밀성이 향상된다. 실리카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크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크립이라는 건 구조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콘크리트에 일정한 하중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하중이. 그런데 하중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변형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런 걸 크립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크립의 특성은
물 시멘트비와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수록 크립이 작다. 또한 적절한 다짐을 한 콘크리트는 크립이 작다. 온도가 높을수록 크고 습도가 높을수록 크립이 작다. 또 제하 시에 재령이 클수록 적고 또 응력 증가에 따라서 크립이 증가한다. 콘크리트 시편의 크기가 클수록 크립이 감소한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라 정리해봤습니다. 크립의 영향요인 커지고 작고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 크립이 커진다. 외부 습도가 낮을수록 건조축 때문에 그렇죠. 또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부재치수가 작을수록 제하되는 하중이 클수록 앞에 걸 정리한 겁니다. 반대로 크립이 작아질 때는 초기 재령을 늦출수록 고강도 콘크리트일수록 부재치수가 클수록 제하되는 하중이 작을수록 크립프가 작아집니다. 중성화, 보통 우리가 탄산화라고 얘기하죠. 콘크리트 구조물 옆으로 이제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 중성화의 특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밀한 콘크리트, 중성화 속도는 당연히 느리겠죠. 탄산가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중성화 속도 빠르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고요. 습도가 낮을수록 빠릅니다. 또 표면 마감을 한 경우에 마감이 한번 됐기 때문에 중성화 속도를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성화 속도 계산법은 R 루트 T죠. 루트 T년간의 탄산화 속도 계수를 곱하면 중성화 깊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탄산화 깊이를 측정한 다음에 그 계산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을 고려하면 중성화가 언제까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예전에 배웠습니다. 동결융의 특성입니다. 겨울철 얼었다 녹았다 라는 부분이죠. 콘크리트 포함된 수분이 동결하면 물이 약 9% 정도 팽창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얼었다 녹았다 반복되면 균열이 발생되죠. 그러면 동결융에 대해서 대책은 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동결융의 대책. 에이젤을 사용해서 적당량의 공기를 연행시킨다. 에이젤 공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겠죠. 또 공기량이 같은 경우에는 기포 간격 계수가 되도록 작게 한다. 기포 간격 계수가 되도록 작게 한다는 건 공기 크기가 작게 한다는 겁니다. 큰 공기가 좋겠어요? 작은 공기가 좋겠어요? 그죠? 작은 공기가 훨씬 균열에 저항되고 동결중에 저항됩니다. 자, 물시멘트비를 작게 하는 거. 물이 적으면 이 물에 관계되니까 균열이 적겠죠. 동결융의 특성. 일단 부재가 균열이 나고요. 표면이 떨어지고 파바오 현상이 벌어납니다. 또 기초가 처져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카리 골재 반응은 뭐예요? 반응성을 가진 골재가 유리알카리라고 하는 알카리와 장시간에 반응해서 콘크리트가 균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통 거북등 모양처럼 균열, 육각형 같은 그런 형태의 균열을 나타낸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알카리 골재 반응, 반응성 골재가 유리 알카리와 장시간 반응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로 나는데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알카리 실리카 반응은 안산암, 응애연, 사암. 알카리 탄산염 반응은 돌로마이트 석회석을 사용한 콘크리트. 알카리 실리카 반응은 버미귤라이트라든지 운물을 포함한 전파낭 이런 데서 반응이 일어나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알카리 골재 반응이 AAR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안 나타났죠. 왜? 강모래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썼습니다. 세척사 많이 썼죠. 근데 최근엔 뭘 많이 써요? 깻모래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석산에서 이제 깊은 쪽에 그러니까 알카리가 안정화되지 않은 유리 알카리와 반응성을 가진 그런 골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응성 가진 골재가 석산을 깨서 이제 깻모래나 그런 걸 깬 자갈을
할 때 쓰는데 요즘 가끔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하니까 이렇게 알카리 실리카, 알카리 탄산염, 알카리 실리케이트 반응 이거 좀 알아두세요. 알카리 골재 반응. 자, 알카리 골재 반응 시험에서 무해로 판정된 것을 사용하게 돼 있고요. 알카리 골재 반응 시험에서 유해로 판정된 것은 억제 대책을 강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알카리 골재 반응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일단 낮은 알칼리량의 시멘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혼합 시멘트를 사용하는 거죠. 포즐란이라든가 플라이애쉬, 고르슬래그 등 포즐란 결합제를 사용하면 유리알칼리 반응이 극히 적어지죠. 왜 그러냐면 시멘트량이 줄어드니까요. 이걸 대체제 쓰기 때문에 결국 시멘트를 적게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콘크리트 중에 알칼리 총량의 규제입니다. 또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쓰고 방수액의 표면 마감을 한다. 또 반응성 골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의 대책. 거푸집 측압 요소로서는 측압이 어떻게 될까요? 습도가 높을수록 측압이 높겠죠? 또 슬럼프 값이 클수록 묽을수록 축압이 큽니다. 또 타설하는 벽체가 두꺼울수록 축압이 커요. 또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그래서 타설 속도도 적정성으로 하라는 거죠. 또 레미콘 타설 충격이 클수록 축압이 크다. 레미콘 단위 중량이 크면 클수록 감마 엣지에서 감마 값이 크니까 측압이 크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푸집 타령 시기 결정. 이거는 5메가 파스칼 벽체. 슬라브는 어때요? 14메가 파스칼 이죠. 그러나 요즘은 이제 바뀐 게 설계 기준 강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더 자세한 얘기는 저번에 한번 다뤘으니까 여기서는 적산 온도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일단 적산 온도는 온도를 산정해서 쌓아가지고 그 값을 알면 우리가 압축 강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적산 온도를 산정해서 거푸집 제거 시기를 하자는 거죠. 겨울철 콘크리트 구조물의 초기 동해 여부 결정. 초기 동해 5메가파스칼 이상이면 초기 동해 입지 않는 조건입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타령 시기 언제냐 결정하는 압축 강도로 하는 거죠. 또 슬라이딩 폼의 거푸집 상승 시기, 슬라이딩 폼일 때 쭉 올릴 때 거푸집 상승 시기 결정할 때 강도로 하는데 그 강도를 적산 온도로 해자 이런 얘기입니다. 동바리 해체.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에 구조물에 제하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 하중의 종류, 크기 등을 고려해서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를 정한다.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만약에 하중을 그 위에 뭐가 제하될 경우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해야 됩니다. 왜? 이 제하되는 하중에 대해서 구조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시공 중에 아파트처럼 다층 구조물은 최소한 3계층에 걸쳐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점검 나갔더니 동바리가 2계층만 돼 있고 그런 경우가 가끔 봐요. 최소 3계층에 대해서 다층 구조물에서는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반드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